오고 있게 조성도 해주세요. 네, 한시여서 강연회를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 함성으로 강연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연회는 대학생 응원봉연대 빗물결과 청년 촛불행동에서 진행을 합니다. 빗물결의 홍보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 보이죠? 네. 그러면 다음은 강사를 모시는 영상을 좀 보고 본격적으로 강연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 평화센터 공동대표 윤미향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권평화운동가 그리고 지금 또 거리에서 열심히 시민들도 만나고 우리 청춘들도 만나고 활동하고 있는 윤미향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세상을 밝히는 시간에 강사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늘 지지와 응원으로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촛불 집회에서 이래서 얼굴이 보입니다. 네, 촛불 집회에서 발언을 했던 모습을 우리 이호 작가님께서 촛불 사진 작가 이호 작가님께서 담아주신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갑자기 그 아스팔트 거리에서 느껴지는 힘이 불뚝불뚝 솟아나서 윤미향이 꿈꾸는 희망, 그 희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아스팔트 길 위에서 소리를 높일 때 우리 사회의 부정의한 모습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소리를 낼 때 그때 가장 강한 희망이 나오더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진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 어릴 때 모습이에요. 몇 살 때게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제가 조금 못 먹어서 어렸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소풍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때 우리 모두 다 머리 이렇게 잘랐고요. 저 때는 제가 사실은 제 고향이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그만뒀는데 영어 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오는데 남해 읍까지 왔다가 여기서도 1시간을 더 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우리 수학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쳤는데 This is book, I am boy 이런 영어를 배웠던 기억이 아직도 웃으면서도 슬픈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때 제가 시인을 꿈꿨던 건 굉장히 단순했어요. 우리 교감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에 너는 글을 잘 쓰네? 너 시인이 돼도 좋겠다. 그 시인이 무슨 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건 상상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칭찬 한마디에 그래 나는 시인이 돼야지. 아 시인은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온갖 하늘도 산도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모셔져 있는 묘도 모든 것이 다 제 시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를 쓰면서 괜히 묘 앞에서 남의 묘 앞에서 일부러 글을 써보려고 눈물 돌려보고 그것을 또 일기에 담아보려고 일부러 그 묘 위에서 뭔가를 다른 행위를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보고 너무 조숙한 어린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저에게 책이 한 권 선물이 돼서 배달이 됐어요. 수원에 살고 있던 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약간 신앙 감정 같은 얘기기도 한데 책을 하나 그때는 책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뭐든지 저에게 책이 오면 그걸 금방 읽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책이 귀했어요 시골에서. 근데 먼동이 틀 때까지라는 한 맹인 여자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가 되기까지 과정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그 기존 교회에서 소외당하면서 그 일을 개척해왔던 그 자기의 역경의 삶을 책으로 쓴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떤 꽝 하고 저게 부딪혔냐면은 아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1964년생인데 굉장히 그 시절에는 여성들이 늘 우리에게 생활 조사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네가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뭐 현모양처, 유치원 선생님, 학교 교사 이렇게 여성이 할 수 있는 직업은 늘 제한되어 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그 직업군이 아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힘을 쓰거나 누군가를 지휘하거나 지도하거나 뭔가 세상을 이끌어가거나 하는 것은 늘 남자들의 몫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네. 그것도 정말로 어렵게 맹인이라는 장애를 가진 분이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분이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나는 여자가 목사가 될 거야. 시인은 저를 갔어요. 난 여자 목사가 될 거야. 그래서 부모를 조르기 시작해서 부모님이 제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보따리를 사서 도시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신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신학을 들어갔더니 인건 신학 공부는커녕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학대학을 갔는데 맨날 데모만 하는 겁니다. 제가 83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가자마자 5월달에 어떤 걸 겪느냐면은 선배들이 모두가 삭발을 해요. 선배들이 모두가 동맹 휴업을 결의하는 겁니다. 나는 비싸게 등록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아니 대학에 들어와서 왜 동맹으로 그것도 누구도 반대를 할 수가 없어. 동맹 휴업이니까. 동맹적 파업과 똑같은 거죠. 아무도 수업에 들어갈 수가 없고 물론 모두가 다 결의를 해서 그래서 밤에도 데모를 하고 낮에도 데모를 하고 그런 일들이 시작이 돼요. 교수님과 교실에서 가끔 만나도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비로소 대학에 들어가서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가 아니구나 독재구나 늘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때는 국민윤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이런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대학에 들어가서 데모를 하면서 선배들과 세미나를 하면서 그때는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동아리 이런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 하에서 5명이 모여도 바로 경찰이 달려와서 해산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계엄령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숨죽이는 대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학 생활을 하다가 제가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알게 되었냐면은 한국 사회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특별히 대학에서 서클, 그때는 서클이라고 해서 우리가 동아리를 그 서클도 여성학회라는 동아리를 가입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여성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학생운동에서 분열주의자라고 비판을 받던 때였어요. 지금 무슨 남자 여자 가릴 게 어딨냐. 모든 국민이 탄압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마침 우리 선배님들 중에 여성 선배님이 여성학교라는 서클을 만들어서 여성 노동자들의 삶, 특히 농민의 삶 속에서도 여성 농민의 삶, 여성 농민들은 또 그 농업 세계에서도 어떤 또 탄압을 또 차별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렇게 선배님들과 공부를 하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여성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저에게 들어왔던 부끄러운 현실, 바로 기생관광이었습니다. 옆에 밑에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1972년 유신 직후에 박정희 정권이 어떤 부끄러운 일을 하냐면은 관광의 달로 1973년 3월을 정합니다. 관광의 달로. 그 이야기 뭐냐면은 관광의 달로 정했다니 관광이 외화벌이에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제관광협회 안에 요정과를 설치해요. 여러분 요정과가 뭔지 알죠? 요정이. 그죠? 기생들 술 마시고 기생 파티하고 일본에서 관광객들 오면 거기서 같이 조선 여자들, 한국 여자들 옆에 앉혀서 술 따르게 하고 그 이후에는 호텔을 가고 하는 이런 일들. 그 요정과를 설치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기생관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최저의 돈으로 한국에 가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동아일보 기사에도 어떤 기사들이 있냐면은 내용들이 있냐면은 한국에 가면 한 손에는 호텔 키를 들고 한 손에는 여자를 끼고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일본 관광객의 모습이 마치 전쟁 시에 전쟁터로 뛰어드는 일본 군 결사대와 같다 보입니다. 비교도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비교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싸워요. 기생관광을 반대하는. 여성의 몸은 그런 성착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극렬하게 싸웁니다. 싸우는데 이분이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대표님이셨고 저희 학교의 선배님이셨고, 이분도 역시 여성으로서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왔던 분이셨고, 또 여성 국회의원이셨어요. 김대중 정부 때. 그만큼 이 땅의 여성들이 어떤 억압을 겪고 있는가라는 것을 선도해서 해치고 나가던 분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사람들에 의한 기생관광 문제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탄압에 직면했냐면은 바로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 여러분 배웠죠, 그죠? 박정희 정권이 1차, 경제개발 계획 2차, 그것을 반대하는 운동으로 박정희 정권이 여겼어요. 체포됩니다. 물론 민주화 투쟁도 적극적으로 벌였기 때문에 함께 체포돼요. 너무나 유신 정권이 너무나 서슬이 펄했기 때문에 잠시 기생관광 반대 운동이 잠자요. 근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막 활동을 할 그 무렵에 88년 서울 올림픽 때 기생관광이 가장 성행할 때였어요. 서울 올림픽이 경주, 부산 가장 심한 곳이 제주도. 서울은 90년대 우리 운동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남성 변호사나 누가 오죠. 아주 유명한 프라자 호텔도 호텔 로비에서 전화를 한대요. 여자 필요하시면. 저희와 함께 운동했던 인권 변호사가 기겁을 해서 내가 오늘 이런 전화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기생관광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시대가 가도 역사가 가도. 지금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그런 걸 다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운동에 뛰어든 것은 기생관광 반대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문제를 알다 보니까 바로 과거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었고 92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간사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28살이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선배였어요. 여러분들만 조금 선배.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거리에 서기 시작했어요. 다음 보세요. 수요시의 그림이 어떻습니까? 시민이 없죠. 피해자들과 활동가들밖에 없어요. 오로지 경찰들밖에 없어요. 일본 대사관에 서함 하나 전달하려고 가는데 이만큼 많은 경찰이 막았어요. 90년대 지금 달라진 게 없죠,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 그 운동의 현장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나요. 한국의 역사를 온몸으로 살아냈던 피해자들을 만나서 저 경상남도 거창 지금 산불이 나고 있는 저 지리산 골짜 구례 등등 피해자들이 어쩜 이런 곳에서 다 끌려갔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해방이 되었어도 여전히 손가락질 받으면서 숨죽이고 살아왔을까? 아, 이건 한국사의 부끄럼이구나. 일본에게 반드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이 피해자들을 그렇게 오래도록 억압해 왔던 그 역사를 청산해내야 비로소 우리가 해방이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거 겪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복받은 사람, 고생은 많이 했지만 훨씬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30년, 28살부터 시작했던 것이 50살이 지나고 날짜가 확확 가더라고요. 나이가 확확 가는 것도 모르고 피해자들 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대협이 30주년이 되던 2020년 난데없이 정대협에서 비례후보한 사람을 추천하라 라는 요청이 당시 더불어시민당에서 날라왔어요. 그래서 선후배들과 논의한 끝에 갈 사람은 윤미향밖에 없다. 이제 정대협 30주년 됐으니까 윤미향이 국회로 가서 김복동 할머니도 계시지 않으니 피해자들과 함께 살면서 요구했던 그리고 정책으로 담아야 했던 법으로 만들어야 했던 그것을 담으면 어떠냐라는 제안이 들어왔고 가족과도 함께 의논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비례 후보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게 악몽인가 희망인가 헷갈릴 일들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일본 언론에서 일본 우익에서 공격을 시작해요. 위안부 지원단체 대표가 한국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출마한다. 왜 이 여자여야 하는가? 반일단체 우두머리 출마 선언에 충격. 결국은 그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이 한국 정부의 대일 강경 장세를 더 강화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이 나온다. 기사가 나와요. 그러자 한국이 시작됩니다. 조선일보가 받아요. 경제신문들이 받아요. 일본이 언론 보도를 하면 국내 언론이 보도를 시작하고요. 의혹, 단독이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검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정치권이 후보를 샀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거를 언론이 받아요. 순환되는 행태가 시작이 됩니다. 내용들은 이래요. 윤미향, 앵벌이, 흡혈귀, 악마,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자파, 윤미향 인류가 낳은 가장 잔인한 악마가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 돈들은 조총련으로 갔을 것, 파렴치한 위선자, 기생충, 간첩, 온갖 막말과 댓글들을 몰고 다닙니다. 윤미향을 딱 기사로 쓰면 댓글들이 어디선가 부대가 나타나요. 그럼 그 기사가 클릭수가 많아지고 뭐가 있어요? 인기가 많아지죠. 그럼 그 기사는 기사는 어떻게 돼요? 승진합니다. 또 약한 언론사에 있다가 갑자기 대형 언론사로 우리가 아는 지역 언론사로 옮긴다는 거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끌려 나옵니다. 남편도 딸도 80이 넘은 아버지도 기사에 등장하고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서 누구세요 하는 목소리까지 담아서 보도를 하기 시작해요. 더불어시민당사 앞에 아파트 앞에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건 더불어시민당 앞에 뼛속까지 반미반이라는 알긴 알아봐요. 그죠? 뼛속까지 반미반이라는 윤미향을 공천 아웃시켜라. 이걸 연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근데 이건 그나마 괜찮아요. 공공장소니까. 아파트 앞에 와서 집회하는 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역 주민들에게 윤미향 가족에 대한 기피 현상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가 저 극우가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 힘들다. 그 지금 헌재 재판관들에게 행했던 그들의 행태도 그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격하면 아는 거예요. 배웠어요 그동안. 우리가 공격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서 떠날 것이다.
등을 돌릴 것이다.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 아파트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예요. 우리 대신 공격을 해주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남편에게 보내서 이거 고소 고발하라 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특별히 5월 7일에 사랑했던 우리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굉장히 보도는 본격화돼요. 본격화돼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후원금으로 하룻밤에 3,300만 원 술을 사 먹었다 하는 이런 보도. 이미 충분히 기자가 정의연에 전화해서 회계 담당자에게 상황을 이게 뭡니까? 라고 들어요. 그래서 그 3,300만 원을 한꺼번에 술집에서 썼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국세청에 신고하는 그 내용에 지출에 홍보 행사로 요런 거를 쫙 쓰는 칸이 있으면 그걸 다 쓰면 되지만 없으니까 뭐 등 3,300만 원 홍보비 전체 지출 3,300만 원인데 불구하고 마치 술집에서 3,300만 원 쓴 것처럼 그렇게 왜곡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사실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확인해서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쏙 속이고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했다라는 기사를 한국경제신문이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신문들은 받아쓰기를 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우리 가장 저한테 사실 가장 아픈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이용해서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아미가 누군지 알죠? 아미가 기부한 패딩을 이 할머니들은 못 받았다. 라고 하는, 다 받았어요. 나중에 받았다라는 정정보도가 나요.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에는 요것만 남죠. 이거 다 정정보도 났어요. 하지만 사람들 이것만 기억이 남죠. 여전히 이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윤미향은 후원금으로 술집에서 3,300만 원을 썼다. 엄청난 그런 사람으로 보도가 되죠. 이거를 그 전지윤 스님이라고 지금 그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한 것에서 잠깐 빌려왔어요. 이 지금 530호 국회의원 회관에서 퇴근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매일 아침 출근을 반겨주고요. 퇴근을 이렇게 있고 점심시간 나가면 점심시간 나가는 걸 기자들이 수십 명이 제 전용 기자들이 한 수십 명이었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버금가죠, 그죠?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손영미 소장님 돌아가신 다음 날에도 이렇게 있어서 너희들 내가 죽는 거 너희 데스크에서 찍어 오라 하더냐 라는 항의를 제가 했더니 그것까지 기사를 썼죠. 이하 작가님의 작품인데 1일 보도량을 보시면 5월 20일에 윤미향 기사예요. 738. 5월 25일에 894. 5월 29일에 1124건. 하루에 윤미향의 기사가 1124건. 그래서 5월 7일 이용삼이 기자회견부터 3년 동안 54개 언론사에서 17,557건. 이걸 제 남편이 김삼성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올림픽감이다. 이 조국 대표는 국내 적이었다면 윤미향은 올림픽권이다 라는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 슬픈 이야기인데 이 기사는 다 악의적인 기사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대사를 지냈던 무토 마사토시 그 주한 일본 대사는 일본에 돌아가자마자 윤미향을 공격하는 나팔수가 되기 시작해요. 정체. 전 위안부의 고발이 벗겨낸, 이 전 위안부는 이용수 할머니죠. 고발이 벗겨낸 위안부 단체 전 대표의 정체라는 글을 쓰기도 하고요. 어느 날 일본에서 어떤 저희하고 활동했던 분이 연락이 왔어요. 지금 텔레비전을 켰더니 윤미향의 사진이 언론에 방송에 전면에 가득 차 있고 그 앞에 이 사람이 앉아 있다 라고 하는 것도 하고요. 가장 그들이 늘 쓰기 좋아했던 것, 북한과의 연계함으로 북한과 연계해서 계속 보도를 써냅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로 헌신했던 우리 손영미 소장님을 보내게 되죠. 보내게 되는데 검찰의 프레임이 뭐였냐면은 정대협 사무처장과 저를 엮어서 보조금 사기했다. 그리고 손영미 소장과 저를 엮어서 준사기와 횡령의 공모자로 프레임을 잡았어요. 이 프레임은 뭐냐면은 너는 앞으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무처장과 만나면 안 돼. 그 얘기예요. 왜 공모자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언론에 내놓으라는 정치인들 관련해서 공모자가 나오죠. 그럼 만나면 어떻게 나옵니까? 회유했다고 나와요.
누가 누구를 만나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회유했다라는 기사들이 금방 나오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들에게 된 것도 만나지 못하게끔 공모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프레임으로 적었어요. 결국은 우리 손현미 소장님은 위안부 피해자를 팔아먹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6월 6일 현충일 날 힘겹게 정말로 힘겹게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과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얘기했던 언론이 얘기했던 20개 중에서 19개가 이미 증발을 해버려요. 모두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납니다. 그러나 언론은 상관없어요. 불기소되고 무혐의 된 것. 1심 결과에서 다 무죄. 이것도 한 개 남은 것도 일부 유죄, 영수증 증빙 자료 등을 더 찾아서 항소해서 다투라라는 취지로 일부 유죄 남깁니다. 그런데요, 항소가 시작돼요. 그 1심 판결 이후에 모두가 놀랐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저에게 미안했다라는 사과문을 공개로 하기도 하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미안했다라고 저에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검찰은 균형을 잃은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 자기들의 기소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은 솜방망이 처벌, 납득 안 돼, 의문 등 재판부를 공격합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나? 무섭습니다.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그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무엇보다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추가로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해요. 오히려 검찰에 나온 검찰 측 증인들이 우리의 무죄를 밝히는 그런 진술들을 숱하게 해내요. 네, 여기에서 무서운 것. 선고를 앞두고 9월 20일이 선고였는데 앞두고 다시 빨갱이 사냥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시죠? 간도 대징제 조선인 학살 위령제에 참여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조총련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했다.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또다시 엄청난 기사가 생산이 돼. 52개 언론사에서 일주일간 무려 500여 건의 기사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항소심에서 또 마찬가지 무죄가 준비되고 있나 보다. 이런 나쁜 년은 꼭 유죄로 때려야 돼 하는 암시를 검찰과 언론이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판단은 차고 지금 대법관이 된 판사가 있습니다. 그 판사가 항소심 판결을 1심 판결을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대법 판결도 뒤집어 버립니다. 어떤 증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증거도 없이 정치 판결을 한 항소심 판결과 대법 판결은 중요하지 않다.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를 돌린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혹시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때 조의금 내신 분? 그게 기부금품 위반이라는 거예요. 2심 판사가 돌린 거. 조의금 낸 거.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낸 거 유죄. 기부금품법 위반. 왜 그런 줄 아세요? 김복동 장학금 받은 사람 1차. 김복동 장학금 있죠? 장학금 줬다고. 그리고 단체에 기부했다고. 할머니 조의금 남은 거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고 그리고 어려운 단체들에게 기부금 냈다. 이게 기부금법 위반이에요. 할머니 조의금은 장례식에 써야 되는데 그걸로 기부를 했다. 다 주머니에 넣었어야 되는데 기부하지 않고 할머니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장례식에 쓰고 남은 돈은 다 그냥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그걸 기부했다 라고 해서 이거는 기부금품법 위반이다. 이게 판사의 판결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시민사회장 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거래야 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검찰은 사건을 보고 수사를 하지 않아요. 뭐를 보고 수사합니까? 사람을 정해놓고 수사를 합니다. 이게 윤미향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검찰 개혁이 왜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드러내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숱한 4년 동안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사냥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남았어요. 오히려 다시 거리에서 씩씩하게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 때문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
함께 할게요라고 하는 응원과 지지들, 그게 결국은 거리에 단단하게 발을 붙이고 서 있을 수 있게 한 희망이었다. 따라서 제가 꿈꾸는 희망은 결국은 여기에 답이 있어요. 사람이 희망이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무지개 아니에요. 구름 쫓아가는, 저기 두고 가는, 걸어가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희망이다.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우리가 보듬고 혹은 손을 잡고 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는 그 꿈, 희망, 그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난 4년 동안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거 우리 김복동 할머니 하는 말씀, 시작. 끝까지 싸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나는 희망을 잡고 산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 이길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끝까지 싸운다니까. 해결될 때까지 싸운다는 우리에게 누가 뭘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게 바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희망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은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결국은 청산되지 못한 역사 때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이 사진은요, 이 사진은 청산되지 못한 역사에 누가 가장 걸림돌이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역사적인 한 사건이에요. 이 자는 기시 노부스케예요. 아베 외할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A급 전범이에요. 1급 전범으로 교수형을 선고받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 기시 노부스케를 석방시킵니다. 기시 노부스케만.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기시 노부스케는 일본의 총리가 돼요. 일본의 총리가 돼서 뭐 하는지 아세요? 미국의 쓰임에 따라 쓰이는 거예요. 1957년에 총리가 됐고요. 60년 1월 19일에 백악관에서 신미일 안보 조약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78년 11월 27일에 일본 전국적 반대도 무릅쓰고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제정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나요. 뭐 어떤 의미예요?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여전히 일본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는 필요했던 거죠. 절대적으로 미국의 전략에 따라서 과거 청산이 필요하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현실. 피해국의 입장에 따라서 피해자들의 위치에서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에 맞지 않으면 과거사는 치워버리고 오히려 묻어버리는 이런 현실들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요.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외손주인 아베는 외할아버지가 성공하지 못했던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평화법 구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던 그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요. 그 헌법을 그대로 두고서라도 어떻게 하면 일본이 군국주의가 될 것인가 하는 전략을 차곡차곡 추진을 해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일본에게 평화헌법을 그대로 두고서도 전쟁에, 미국의 전쟁에, 우방국의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 정부에게, 일본 국방부에게, 일본 군부에게 줘요. 무엇보다도 2015년 9월 19일 이 일정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새벽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해서 11개 안보 법안을 참여 본회의에 통과를 강행을 시켜요. 2015 한일합의가 언제 나오세요, 여러분? 2015년 12월 28일이죠. 이 일본과 미국과 일본의 이 군사 대국화 전략은 절대적으로 2015 한일합의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2015 위안부 한일합의도 윤미향이 알고 있었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생긴 것이다 라고 그것조차도 윤미향에 다시 돌리는 언론의 보도, 보수 우익의 정권, 심지어는 외교부 차관했던 자까지 그렇게 공격을 해요.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역사를 부정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돼요. 한미일, 일본과 미국이 계속 그렇게 군사대국화되는 작업을 진행해오면서 한쪽에는 가해자의 범죄 부정, 이게 뭔지 알죠? 군함도입니다. 군함도도 이미 유네스코 등재됐죠? 하지만 강제 동원의 역사 부정됐죠? 그 강제 동원의 역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공격하는 일이에요.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그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일 없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역사를 날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동원해서? 국민을 동원해서 그 당시에 어린 아이였던 유치원생이었던 아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군함도를 알리고 있는 전시관에 가면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일본 정부는 그들에게 강제 동원하지 않았다. 월급도 줬다. 배도 배불리 먹었다. 왜? 조선은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김문수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국민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논리입니다. 강제 동원도 안 하죠. 유엔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엔에다가 강제 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반도에서 돈 벌어온 민간인 노동자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요. 동시에 유엔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한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아라. 이게 2015 한일합의에서 한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윤병세가 박근혜가 합의한 내용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피해자들의 통곡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녀상은 다시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벌어져요. 게다가 멈추지 않았죠. 미안해요. 미안해요. 도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상한 방식을 꺼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도 계속돼요. 마찬가지 한밀 군사동맹 체제도 가속화됩니다. 이제 정말 꽃빛 풀린 망아리처럼 윤석열 정부 때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과거사는 한일의 과거사는 그냥 한일의 과거사가 아니구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일 과거사는 결국 한미일의 과거사였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뭐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냥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1945년 8월 15일 전쟁이 끝났지만 결국은 이 세 단위가 계속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역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역사도 보면 그래요. 미국은 뭐를 했느냐? 은폐해요. 피해국은 뭐를 했느냐?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해요. 일본은 마찬가지. 범죄를 은폐합니다. 그 내용들 볼까요? 이게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이 다 기록한 사진이고 문서들이에요.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일본 군이 조선 위안부 여성들을 학살하고 시체는 불태웠다. 이게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담아요. 볼까요? 이거 한번 눌러보실래요? 이거요. 네, 파일이 틀린가 봐요. 이거 불태우는 모습을 그대로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쪽 남쪽에서 이남에서 내가 위안부 피해자였다라고 신고했고 등록되면 240분이에요. 북에 219명이에요. 둘 다 합해도 5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더 많은 여성들이 미 연합군의 문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더 많은 여성들. 이것도 다 미군이 기록하는 것들이에요. 조선인 위안부 여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사진을 찍어요. 다 미군 포로 수용소에 있는 여성들이에요. 이건 오키나와 버마. 여기 조사해요. 조사한 기록들을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성들이 어디 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건 미국이 밝혀야 될 진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예요. 누구는 메가더 사령관을 닮고 싶다라고 했던 어떤 꼬마 어린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함을 했는데 메가더는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건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한 보고서입니다. 조선인 그것도.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보고서를 120호라는 이름을 들어서 딱 보고서를 올려요. 올리는데 이 속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와 운영 전반을 감독 통제했다. 그리고 위안소를 설치했고 위안부로 조선인과 대만인, 중국인, 현지인, 일본인 여성들을 동원했다 등 일본군이 저지른 범죄를 다 추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크를 채워요. 왜? 미국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미국의 전략에는 이것조차도 일본을 압박하는, 일본을 미국을 대리하는 그런 전략에 쓰이는 도구로 사용할 만했으니까 자크를 채웁니다. 이런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보실래요? 미국 전략정 지금 CIA 조직 전 조직이에요. 미국 전략정보국이 작성한 문서예요. 보면은
일본군이 항복한 뒤인 45년 9월 7일입니다. 태국에 7,400명의 한국인 포로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태국의 미군 포로 수용소에. 자, 그런데 이 내에 한인 사병이 군인으로 갔던 사람이 5,000명, 연합군 포로 감시원들이 900명, 그리고 위안부가 1,500명입니다. 남북 다 합친 500명보다 3배예요. 어디 갔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46년 4월에는 태국 아유타야 수용소에 수감됐던 조선인 위안부 463명의 명단 간호조무사로, 우리 김복동 할머니도 마지막에 간호부로 용인으로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는 300명의 여성이 있었어요. 김복동 할머니 있었고는 여기에도 463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합하면 어떻게 돼요? 2,000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겨우 500명의 피해자만 만났어요. 그 나머지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우리 박영심 할머니는 겨우겨우 살았어요. 중국인 연합군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박영심 할머니예요. 북한에 계셨던, 평양에 계셨던. 그래서 우리는 현재까지도 전쟁터로 끌려간 여성들이 얼마나 귀환했고 현지에서 얼마나 사망했는지, 그리고 또 현재 생존해서 머문 여성들은 얼마나 되는지, 미군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그 수천 명의 여성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까지도 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2025년 오늘의 현재까지도, 광복 80주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 김복동 할머니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김복동 할머니는 구조되어서 다시 살아난 유일한 할머니입니다. 240명 중에. 자, 볼까요? 할머니가 끌려간 곳이에요. 구조당하지 않았다면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양산에서 부산으로 15km 대만으로 다시 광동으로, 그리고 광동에서 부대 제18사단 따라서 홍콩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말레이시아로, 거기에서 제18사단과 합류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제25군 가날로 추정되는데 인도네시아로 가요. 인도네시아 스마트라로 자바로, 마지막 싱가포르 방콕까지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할머니는 간혹으로 제16군 병원을 끌고 가죠. 가동으로 사용하고 수혈을 강요당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어떻게 올까요? 다행히 김복동 할머니가 김복동 할머니 엄마가 보낸 사람의 할머니는 기국선을 타고 돌아와요. 그래서 그런 멋진 삶을 사시는 겁니다. 이 김복동 할머니가 마지막 제16사령부 제16군 병원에서 있을 때 찍힌 사진이에요. 김복동. 근데 이 밑에 일본군은 어떻게 기록했느냐? 일본 여성들 중에 종군 간혹으로 자원해서 봉사한 여성들도 있었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아니다 라고 했던 김복동 할머니가 증언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이 제16군 병원에 조선인 유수명부 300명이 있었어요. 여성들 이름. 아까 그 간호조무사로 쓰였던 김복동이라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300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은 김복동밖에 없어요. 299명의 이름은 모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김복동 할머니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해방됐다고 뭐가 좋은 소리 하지만 우리는 그 해방이 안 되는데, 일어나고 확실히 일어나야만 우리는 해방이 되지. 아직까지 해방은 안 됐어. 그렇게 끝까지 살았다. 해방이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그렇게 끌려갔던 여성들의 생사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지금 현실, 그리고 살아 돌아온 여성들도 여전히 사죄도 받지 못한 현실, 인정도 받지 못한 현실, 우리는 해방이 아닌 기라. 이게 바로 피해자들이 고백하는 일이다. 근데 이런 고백을 피해자들이 다 듣고 피해자들이 토로하고 이제 진짜 해방을 만들기 위한 역사가 시작됐어요. 바로 언제냐? 1990년에 한국정신개문제대책회의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운동으로 인해서 이게 북쪽의 할머니들이고요, 남쪽의 할머니들이에요.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기 시작해요. 아시아에서도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엔으로, ILO로, 미국 의회 결의로, 또 네덜란드 의회로, 캐나다 의회로, 유럽연합으로 세계 각지를 안 돌아다닌 곳이 없이 여성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들은
베트남 전쟁에서도 한국군이 베트남 여성들을 성폭력 가해를 저질렀다는 걸 알게 돼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2012년에는 나비 기금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피해자들은 느꼈어요. 아,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처음에 수요시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거리로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김복동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야, 희망이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아베가 졌어. 그런데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피해자들이, 정부는 뒷짐지고 있었는데, 정부는 딱 뒷짐지고 외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바로 피해자들의 그 희망의 역사를 누른 게 누구였다? 바로 정부였어요. 이런 정부가 지금 계속 계승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피해자들이 동의하지도 않는데 이것으로 불가역적인 해결이다. 그것도 일본 정부가 법적 배상가 아닌 10억 엔이라는 돈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한일합의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태도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가 이때부터 결국은 시작돼요. 물론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대협에 대한 공격은, 정대협의 간사였고 대표였던 윤미향에 대한 공격은 1990년대부터 이미 준비되어 오고 기획되어 있었다. 공안에 의해서 라는 것이 확인되어 오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결국은 2015 한일합의 이후에 한미일의 그 3국의 동맹을 반대하는 가장 앞장서서 운동했던 정대협에 대한 싸움으로 시작됩니다. 볼까요? 바로 정대협의 실체를 알리라는 운동이 시작되죠. 그죠? 여론 공작을 시작해요. 그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 지금 똑같습니다. 엄마부대 봉사대 서울역 앞에서 정대협의 실체를 알리는 사람들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하는데요. 이 유인물은 엄청나게 고급이고 수십만 장을 배포해요. 내용은요, 안기부가 아니면 국정원이 아니면 모르는 사실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정대협 이사 중에 이화여대 다닐 때 화염병을 제조한 학생, 누가 알아요? 저도 몰랐어요. 본인도 기억에서 까먹었어요. 그런 내용도 수록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을 배포하면서 결국 뭐예요? 정대협은, 윤미향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한 단체가 아니다. 종북주의다. 북의 지령을 받고 이렇게 일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홍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2015 한일합의를 이끌었던 주역들이 승진을 해요. 국정원에. 개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혁해야 될 조직이 여러 개 나와요. 검찰, 언론, 국정원. 승진을 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이 관련 단체를 계속 탄압하고 혐오 공격을 조장하는 일이 앞장서요. 이 무엇보다도 이 김옥채라는 사람은 후쿠오카 총영사가 되고요. 또 윤미향이 일본에 가는데 빤스 벗겨라 라고 이야기했던, 두 번이나 일본 우익들에게, 일본 공안에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은 특진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돼요. 그런 일들 때문에 2015 한일합의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일본 우익의 데모에 윤미향이 피켓에 얼굴이 등장됩니다. 그리고 블로그마다 제 사진을 크게 냅두고 이 여자를 살해하라라는 글들이 쭉 오르기 시작해요. 그게 2015년 한일합의 이후입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는 곳곳마다 가면 너희들은 순전히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는 일본 우익단체의 데모가 시작되고요. 저희 사무실에는 이와 같은 흉악한 물건들이 시작이 됩니다. 매춘부 할망구들 죽여라, 조선놈들을 쳐 죽여라, 다케시마에서 나가라, 동해 표기를 없애라.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격이 아니죠. 그죠? 이건 결국은 우리 역사, 우리 주권자들에게 그 근거조차 무너뜨리는 공격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돼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안기부 스파이입니다. 여기 폴더로 이 사이에 있는 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저희가 동시에 폴더를 동시에 기록했어요. 이런 일들. 일본 분들하고 회의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첩자입니다. 이건 미국 캘리포니아에 세워진 소녀상인데 그 옆에서 이렇게 소녀상을 혐오하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요. 이 일본 대사관 앞에 이분들 다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수요시를 카메라들이 향하고 있죠. 유일하게 한 사람 윤미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찍지 않아요.